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본회의 참석한 시민에게 해달라는 시민에게 보낸 문자인데요. 미음, 치읓, 시읒, 쌍기역. 자, 이거는 뭔지 추정이 됩니다만 시읒, 기역, 비읍, 치읓.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그 누리꾼들이 추측하느라고 계속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자, 광물자원공사 해외 자원개발로 수조 원대 손실 입어서요. 정부가 파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정권 내리 해외에다 이렇게 돈을 쏟아부니요. 안 망하겠습니까? 아하.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를 옷, 기치료, 주사값에 썼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저 관리인 월급을 준 데까지 썼다. 한겨레 사설로도 나왔죠. 자, 이 중에서 봉도사가 찾아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광물자원공사. 자, 우리 돈 갖다 파산시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금요일 첫 곡은 이승환의 세상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자,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보는라디오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집사람이 눈물 콧물 찔찔 짜고 있어요. 왜요? 아들 군대 갔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의경이거든요. 또 의경으로. 예, 의경으로. 의경이 이제 군기가 세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였으면 정말 고생하셨겠네요. 왜요? 집회들도 많았고 또 굉장히 또 함부로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랬군요. 지금 네. 집회가 없어졌네. 지금은 뭐 집회 소식도 뭐 있긴 있는데 뭐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제가 대규모 집회는 우리 없으니까요. 아들 근무하는 그 경찰서 앞에 가갖고 네. 거기다 계속 집회 신고한다 그랬어요. 지나바로 나오게.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자, 최라미님 첫 곡 참 좋네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은 금요일 해피 금요일 되세요. 정치쇼와 더불어 최라미님도 해피 금요일 되세요. 자, 무슨 뉴스 가져오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기쁘다 평화 오셨네 한민족 마주리 이렇게 노래 네. 불러줘야죠. 네, 받아칠 수는 없지만 좋은 예. 노래인데 네. 정말 좋은 소식이죠. 예. 네. 그 양국 정상은 4일 오후에 밤 10시부터 약 30여 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예. 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아하. 하고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그 남북 대화에 대한 그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예.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네, 올림픽 기간 동안 그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를 해주면 그 평화올림픽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올림픽 기간 동안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네,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아울러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남북 대화와 관련해서 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 네, 미국은 100%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지하면 100%죠. 99% 지지하는 것도 있나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건데요. 예. 뭐 일각에서는 뭐 북한의 뭐 화전 양면 전술에 말린 거다. 그 미국과의 이간질에 뭐 빠져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누가요? 특정 신문이 그랬고요. 뭐 특정 전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해 주셔야 돼요. 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선일보에서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 북한의 한미 간 이간질 그 화전 양동작전 무슨 양동 화전 양면 전술 화전 양면 전술요? 네, 그러니까 통남 복미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써가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어요. 힘드시겠네. 통남 복미? 네, 뭐 그동안 이제 북한의 정책이 이제 통미봉남 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거나 뭐 남하고 미는 바뀌었지만 어쨌건 통하고 봉하고 조선일보는 그 외신 관련 기자들이 없나요? 그 외교 관련 기자들이 2016년 7월서부터 네. 3개 내지 4개의 라인을 통해서 북미 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라는 틸러슨의 발표를 어디로 들으신 거예요 도대체?
글쎄요. 뭐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뭐 이번 한미 정상훈련 남북 간의 정상 예. 그 뭐 대화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교묘하게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추출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 왔던 거죠. 근데 하지만 어쨌건 미국의 지지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뭐 잘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이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 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전에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뭐 그동안 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줬지만 그 내가 뭐 북한에 이렇게 확고한 뭐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뭐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겠냐 이렇게 일종의 뭐 자기 깔때기를 내게 되는 트럼프 잘했어요. 네, 그럼요. 잘했죠. 그리고 잘하면 잘했다고 그 칭찬 한번 해줘야죠. 이현희님, 트럼프 칭찬 한번 줍시다. I'll give you 칭찬. 아, 예. 예. 한미가 섞여 있는. 그렇죠. 단어가 섞여 있는. 원래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I'll give you 칭찬.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뭐 미국에서 100% 지지한다라는 말까지 이끌어냈고요. 어쨌건 우리 정부는 북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그 개막일 전날에 그 전야제를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하는 방안. 그러니까 북한과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리고 뭐 단일팀 구성이 좀 어려우면 그 공동 입장이라도 추진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뭐 급물살을 타네요. 네, 뭐 하루 상간에 계속 연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좀 뭐 갑자기 뜸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사실 그렇지 않죠. 2월쯤 들어가면 한반도 그 남북 대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급물살 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죠? 혹시 본인 얘기를 하시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거 못 들으셨어요? 아, 들었어요. 예. 그때 뭐 작년에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도 그럼요. 네, 그 이후엔 아마 대화 국면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을 북과 남과 트럼프가 듣고 저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하고 간 거예요, 이게. 정치쇼를 트럼프가. 그럼요. 영어로 번역하고 다 듣죠. 정말요? 네. Are you listening to me? 듣고 있대요. 알겠습니다. Yes, I'm listening to your program. 트럼프가 온 거예요. 트럼프가. 예. 네, 그렇군요. 이거 다 꺼버렸어요. 네, 밖에서 동공지진이. 아니,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평화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생활하는 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훨씬 안정되고 기분이 좋은 일이죠. 트럼프가 100% 지지한다. 네. 라고 얘기하니까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트럼프 말은 신뢰할 수 없어. 그렇게 쓰진 않았고요. 그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쪽에서 오늘 어젠가요? 어제 이제 판문점에서 전락을 했는데 북한이 그때는 안 받고 어느 정도 뒤에 있다가 뭐 다시 뭐 연락이 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 주도권이 북한한테 뺏겼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해석인데. 아니 그 기자들 뽑을 때 거기는 소설가를 뽑아요? 글쎄요. 뭐 제가 뽑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상한 언론이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안 볼라 그러죠. 자, 다음 소식. 더 할 얘기 있나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없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없으면 눈이라도 깜빡깜빡 하세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게. 계속적으로 깜빡이곤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 또 다음 소식. 박근혜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적으로 사용. 깜빡이 또 다음 소식. 네, 그렇습니다. 그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 36억 5천만 원을 받아서요. 이 중 20여억 원을 본인과 측근 관리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수법도 점점 대담해져서 임기 초기에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는 6억. 네, 이후에 이병호 국정원장 시절에는 8억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이병기. 네,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에는 총 21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면은요, 주사시술비 그리고 기치료 그리고 삼성동 자택의 에어컨 설치비와 기름값 등 관리비, 네, 아울러 최순실 및 문고리 3인방과의 통화를 위한 차명폰 개통을 포함해서 네, 모두 3억 6,500만 원가량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 문고리 3인방에게 매달 300에서 800만 원의 활동비를 별도로 쥐어줬고 명절이나 휴가에는 잘 다녀오라고 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가량을 줬다고 합니다. 이 문고리 3인방은 이 돈의 일부를 네, 본인 아파트 대출 갚는 데 썼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6억 9천여만 원을 네, 최순실이 운영했던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지난 2016년 10월 25일에 그 TV조선에서 그 최순실의 의상실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 최순실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값으로 추정되는 돈을 그 5만 원 뭉칫돈으로 줬는데 네,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18억 원은 아직 용처가 좀 불명확한데요.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최순실의 자필 메모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이 자필 메모에는 그 최순실이 그 특활비 일부를 관리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고리 3인방에게 휴가비로 얼마씩 줘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고요. 뭐 나머지 돈은 뭐 킵해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은 최순실 씨도 특활비 중에 일부를 받았고 이 용처가 모호한 돈의 일부는 그 WK를 설립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 뭐 최순실 씨 측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 사용처를 밝혀내긴 냈어요. 이게 어떻게 밝혀냈냐면은 검찰이 계좌 추적을 했고 뭐 최순실 씨의 메모를 찾아내서 이를 바탕으로 문고리 3인방을 취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다가 이 문고리 3인방이 최순실 씨의 메모를 보고 이게 자기가 받은 돈이랑 딱 일치하니까 네, 그 이후에는 입을 열었다고 해요. 네, 특히 이제만 제이. 네, 그렇게 썼다고 하죠. 제이 3천만 원, 5천만 원, 또 5천만 원. 네. 참. 그리고 리한테는 얼마, 또 안한테는 얼마. 1억 1천만 원이에요, 리한테는? 네. 그래서 어쨌건 이 리라고 이제 지칭되는 이재만 비서관은 무슨 마지막 남은 3억? 네, 3억은 이제 킵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재만이 남은 금액 1억 2천원 킵. 네. 참 영어 진짜 그 미국 떠나서 개고생하시네요. 아유. 네. 왜 세이빙 해놓지 않고 킵했어요? 무슨 아유. 누가 보면 영어 방송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팟캐스트 아니고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거든요. 육두문자는 여러분들께서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방송 듣고 이런 기사 보면서 욕 안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요, 일본 국적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무슨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이게. 정상근 기자 돈이고 내 돈이에요. 방송 듣는 분들 돈이고. 그렇게 애글러서 얘기하지 마세요. 국민들 세금이라고 체감이 안 온다니까. 오늘 내가 먹을 식사비를 낸 거예요, 세금으로. 지금 뭐 우리도 아파트 아니면 이제 주택 자금 대출 막 이런 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낸 돈으로 그 사람들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우리가 아니라 거죠. 내가 낸 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늘 낸 돈. 네. 식사하면서 담배 피면서 소주 먹으면서 낸 돈, 이걸 갖다가 저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예? 국가안보를 위해 쓰라고 했더니 참 그 돈입니다. 패켓 들고 나와야 돼.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되면 점점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 설득력을 얻겠는데요. 네, 그렇죠. 안민석 유일한 목라인인데. 아유, 김익편님, 하루하루 힘들게 번 돈으로 낸 세금 저런 식으로 쓰였다니 정말 허망하네요. 돈 한 푼도 안 먹었다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 들은 거 1원도 없다고. 1원이 많이네. 죄송합니다. 1원도 없네요. 36억이 들어갔네요. 김미영님, 어제 이 뉴스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던데 국민 유리지갑을 털어 저렇게 썼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우, 진짜 화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읽어주진 않을 테니까 그냥 막 욕 써도 돼요. 그냥 댓글에. 예, 막 쓰세요. 그냥 이거 이렇게 점잖게 하면 이 화가 안 풀려. 그냥 막 쓰세요. 욕. 제가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진짜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럼요. 네. 아니, 우리 여기 샵 1035 댓글 보냈고 온갖 욕을 다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려고 우리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육두문자 세도하고 있습니다. 막 욕하세요, 막. 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점잖게 뭐 무슨 시옷 기억 이런 거 갖고는 이게 안 통해요, 이게. 이제까지 배운, 머리에 털 나면서 배운, 성인이 되면서 배운 모든 욕, 청소년 개피 배운 모든 욕을 다 쏟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이렇게 문자로 보냈다고 욕을. 그럼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추가 기소됐어요. 네,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인데,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는요,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미 삼성 뇌물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무기 2개 하면 뭔지 아세요? 글쎄요. 무기여 잘 있거라. 다음 소식.
네, 시간이 없는데. 자, 다스 세무조사 하지만 경리는 노트북 들고 튀어. 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그 실소유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검찰 뭐 하고 있었습니까? 눈치 보지 말고 자고 오면 하지 말고 미리 수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검찰도 검찰인데 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나선 건데 이것도 좀 만시지탄이죠. 네, 좀 많이 늦었죠.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했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 내 이른바 특수부라고 알려진. 네, 특수부, 네, 에이스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하죠. 이 조사 4국이 무려 조사관 40명을 파견해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다스 본사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금 탈루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조사를 하다 보면 뭐 실소유주에 대한 실마리도 나올 수가 있어서 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2004년서부터요. 2007년까지 그 여직원 그다음에 그 김성우 사장. 네. 이 두 분들 자금 추적하면요. 돈 들락날락 하면서 여의도에서 뿌려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오늘 SBS 보도인데요. 또 나왔어요? 네. SBS가 뭐 하는 방송국이에요? 계속 특종을 하네. 계속 특종을 하네. SBS 한번 우리 견학 갈까요? 아, 견학이요? 네. 제가 끝나고 한번 제가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견학. 아, 네. 계속 할게요. 네. 어제 국세청이 기습하기 3시간 전에 돈을 관리하는 경리 직원이 노트북을 두고 회사를 떠났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떠난 게 아니라 튄 거죠. 그렇죠. 세무조사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튀었다는데. 국세청 내부에 또 누가 이거 빨대 또 누가 있었어. 이거 그렇죠. 조사해갖고요. 다 감옥 보내야 돼. 네, 요거는 조사 정보가 줄줄 샌다는 거니까 이건 수사 대상. 수사 대상이죠. 네, 이게 다스 전 협력업체 관계자의 증언인데, 네, 어쨌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국세청 정신 차리세요. 조사 4국이면 국세청 내 특수부 아니에요. 이 특수부가 나가는 거를 광고하고 나갑니까?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야지. 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오늘 분노 폭발하시네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뒷북 수하면서 그 광고하고 나가나? 이 양반들이 진짜 감옥 가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 MBC에서 다스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BBK 대표, BBK 관련한 대표였던 김경준 씨가 그 다스에 14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총무비서관을 했던 김백준 이름이 나와야지 이게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김백준 씨가 개입을 했다라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김백준 이름이 안 나오나 했네. 네. 오래전부터 뭐 집사라고 해가지고. 그럼요. 그리고 MB와 굉장히 가까웠죠. 돈 돌려받는 미국 소송 이명박 대리인 김백준. 그렇습니다. 정상훈 기자님. 인사하고 집에 가세요. 이제 열받았고 이거 브리핑 못 듣겠어. 네, 저도 무서워서 가야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오늘 치고받고 한번 싸우겠습니다. 채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자, 2018년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여의도 UFC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들만 모시는 자리입니다. 자, 현역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UFC는 아니고 그냥 로드 FC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송기석입니다. 요즘 로드 FC 잘 나가요. 로드 FC 폄하 발언인데. 거쳐서 UFC라고 그러죠. 하잖아요. 아니 샤오미에서 투자했잖아요. 저도 마이너리그여서.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재선 출신, 전 최고위원.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세요. 이 자리 노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도 전 최고위원 해주십시오. 전 최고위원 했었어요? 그럼요. 오, 그래요? 지명 청년.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의원 되기 전에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박원석 죄송합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요,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나오시려고 그러다가 오늘 나오는 기사와 연루된 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땜빵! 전문 박원석 의원을 모셨더니 일산에서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여기 안 계신다고 땜빵 전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듣고 들으면서 오고 있어요. 박 의원님은 무슨 선거 나갈 때마다 제가 도움을 드려갖고 근데 그 도움을 드릴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 제일 핫해요. UAE. 근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나요? 좀 죽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 자, 국방위 출신 김광진 의원께서 일단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조금 확대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오늘 패널로 예정된 분이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 그게 지금의 이 국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연관성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예. 5월 9일 날 취임하셨는데 6월 달에 첫 통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박근혜 정부일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로도 보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예. 군수물자협정을 비공개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뭔가 안 밝혀질 때 문제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야당이 그냥 자수를 하시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무슨 문제인지는 지금 나오진 않죠. 설만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예. 진수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는 그 군수협정이 맺어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UAE 정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이런 거인지 뭐예요? 그 자체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자체는 알 수는 없는데 그 협정 자체를 비공개로 했는데 일단 비공개를 다 오픈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국익상 별로 좋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 예. 확정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그 협정의 내용이 실제로 이제 맺어졌다는 것까지 일단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국익의 현저하게 위반이 된다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네. 그 진수 의원님 국민들이 무척 헷갈리는 게 양쪽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밝히지 않을 정도면 이게 국가 이익과 국익과 무척 깊게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국민들은 그런 국익 포인트로 가서 얘기를 하기보다 무슨 설이냐는 설에 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자유한국 바른정당은 국정조사 하자 이건가요? 지금 네, 이제 그렇죠. 그 입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애초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정쟁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마무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로 매듭짓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몹시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임종석 실장이 거기 날아간 그 시기나 방식이나 발표 시점 이런 것 종합해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그거를 여당 쪽에서 좀 그 세련되게 국익에도 저해가 안 되면서 UAE 상대 국가의 그 정치적인 관행이나 그 나라의 특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 발표에도 좋은 선까지는 좀 발표를 했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건데 애초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대여섯 번 말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이 의혹이 증폭되고 내가 보기엔 또 자유한국당도 좀 신중히 검토를 안 하고 이걸 덥석 물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여기까지 갔는데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우리한테도 피곤하고 국민들도 피곤하고 나라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니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로 마무리 짓자는 마무리 국정조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근데 안철수 대표님 비서실장이신데 예. 통합 찬성파예요 반대파예요? 또 아니 그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표현적으로 반대? 아니요.
아니죠. 이제 그 내용 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저는 그 UAE 사태 관련돼서 마무리하면 지금 아까 덥석 물었다 그러는데 그 물을 좀 이렇게 뜨겁게 구워가지고 개한테 던지면 개가 탁 물잖아요. 물에 개요? 예, 개가 이빨이 다 빠지는 수가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 이 논란은 현 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맞아요. 국익이나 외교 관계에서는 정말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 비밀이라든가 이거 밝히는 게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임종석 실장 방문 사실부터 목적부터 처음에 이렇게 숨기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차례차례 하나씩 나오고 아니 그러면 진짜 파병부대에 유문간 건지 친서 전달하러 간 건지 관계회복 다시 하러 간 것인지 그걸 정확히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바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임종석 실장께서 운영이 나와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 앞에서 왜 갖고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밝혀서 해소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정말 현명하고 성숙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덮을 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익 외교 서로 여야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까지 밝히고 어디까지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싸우면서도 막 짖으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짖는 듯한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운영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또 내용을 많이 했냐 안 했냐 하니까 그저께 임태희 실장한테 전 실장한테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잘못됐네. 그래서 제 제안이 임종석 실장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비공식 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대의기관이니 우리를 좀 믿어줘라 하고 여야한테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운영에서 공개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운영위 자체도 또 비공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물론 근데 의원들이 비공개가 안 되잖아요. 다 나와서 떠들죠. 그리고 또 아니 매주 월요일 날 또 의장하고 원내 대표단 회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좀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6월 갈 때부터 이 사안을 좀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6, 7차례 계속 설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내용의 본질과 무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다 참석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도 참여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참석 여부는 좀 논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 국익 차원에서 숨길 수 있는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전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와서는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그날 당시에 바로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악용될 수 있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만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바른정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자유한국당과 좀 전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승민 대표가 국방위원회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한 8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금 현재의 임종석 실장이 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 바른정당이 얘기하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는 처음에 원전 계약을 할 때 그때 이게 헌법 5조 1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이면 계약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여서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내용이 사실은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의 국정조사입니다. 자, 근데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6차례 7차례 바뀐 거에 대해서 두 분이 문제 제기한 거도 그리고 그거를 그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해명을 계속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을 드렸을 뿐이고요. 근데 예. 정답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었나? 저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씀하는 중에 한 분이 난입을 했어요. 누구시죠? 예, 정의당 박원석입니다. 예,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일산에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여유 있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작진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정의당을 빼놔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늘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안 올까 하다가 우리 봉도사 최근에 뭐 복권도 되시고 축하할 일이 있는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올 때 라디오 들으면서 오셨어요? 들으면서 왔더니 뭐 저보고 땜빵 전문이라고 본인이 선거 때마다 도와줬다고. 근데 도와줄 때마다 떨어졌다. 제가 그 기사님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왔어요. 택시 타고 왔는데. 듣고 계세요? 네. 그 애청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맞는데 도와준 적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부끄러워라. 이렇게 해명을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명을 할 건 없고 이제 묻는데 답을 하는데 좀 깔짝지근하게. 아니 묻는데 답을 하는 것도 해명이죠. 해명은. 네. 그거는 조금 궁색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 어떤 경우에도 당리당략이나 정권 차원의 손익보다는 국가의 이익 그걸 앞세우는 그런 선에서 이 문제가 잘 여야 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묘하게 싸우는 듯하면서 또 여야가 조심스러운 거죠. 은근히 서로 또 협조하면서 가는 듯한.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제가 저 김광진 전 최고위원님 설명도 참 듣기 궁색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논제를 궁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산시키자는 건 아니고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돼서도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2년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이 그냥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계속 확장이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국익이 손상되더라도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야당이 그걸 진짜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저희 당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김광진 의원이 좀 몰리는 것 같아서 짧게 두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이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은 정의당 입장에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이제 해명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철통같이. 청와대에서요? 예, 기자들도 그렇고. 좀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취재를 해보려는데 취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마어마한 빨대인데 안 되더라고요. 함구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이런저런 설들이 나왔지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오락가락하면서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킨 적은 분명히 있다. 언론에 이제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증폭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증폭하는데 김종대 의원이 역할을 했지 않았어요? 김종대 의원은 정론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비밀 양해각서가 있었다는 것을 김종대 의원은 진작에 정보를 2009년서부터 그랬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추적해 왔는데 뭐 끝까지 추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그림을 대보니까는 맞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기왕 이렇게 된 거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건드려서 안 되는 벌집인데 건드려 버렸어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마치 현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 외교상에 혹은 우리 국익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야 됩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자유한국당의 자승자박이고 자살골 넣었다고 봐요. 두 분께 아까 이제 6월에 그 UAE에서 전화를 처음 받았다 그러는데 일각에서 야당 쪽에서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월에 MB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종석 실장이 급히 갔다. 그럼 이 한 5, 6개월 동안 그 전에 좀 이렇게 유야무야 오던 것을 군대 문제를 뭐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UAE를 결정적으로 건드린 거 아니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정상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사실 의혹을 확산시키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야당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국방장관도 가고 뭐 예를 들면 정보본부장도 가고 해군 뭐 누구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는데 국방위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해외 시찰 국가가 UAE입니다. 그리고 관련하에서도 계속 많이 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중동 국가 중에 우리하고 제일 친분이 깊은 그렇죠. 나라죠. 그리고 일단 중동을 가려면 UAE를 거쳐서 다들 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고 그건 너무 좀 짜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저기요. 이게 이제 한라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을 UAE 쪽에서 계속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셰이크 왕세자가 한라인을 거기 행정청장이랑 안종범 그 당시에 무슨 수석입니까? 수석이랑 만들어놨는데 경제수석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서울구치소로 연락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거기가 수석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아주 세게 오니까 가가지고 이제 진화를 긴급히 한 거고요. 이 사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세계 정세의 화약고라고 중동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 순위파 국가지 않습니까? UAE도. 이 순위파 국가는 이란하고 좀 친하게 지냈다고 카타르하고 국교 단절을 해버리는 이런 지금 정세예요. 카타르가 이란과 친하게 지냈다고 카타르하고 7개 순위파 그 중동 국가들이 국교 단절을 해버렸어요. 근래에. 이란은 시아파인데. 때문에 우리가 이 UAE하고 비밀스러운 이 군사협정을 통해서 뭔가 그쪽의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협정을 맺은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란하고도 무역도 하고 이란하고도 외교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게다가 그 시아파 무장 세력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질러 놓은 겁니다. 시아파가 그냥 화나서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안종범 설도 사실관계로 정확하게 브리핑된 건 아니고 관계자발 설이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이 좀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자, 진수 의원님. 그거야 뭐 국정조사 해요 마요? 국정조사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MB 때 맺어놨대는데. 아니 근데 저기 아까 그 MB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MB가 왜 UAE에 바레인인가요? 그 중동에 거쳐서 바레인. 그렇죠. 그 출국은. 근데 둘 다 UAE도 영어, 아니요, MB도 영어. 좀 비슷한데 뭔가? 그 일정은 오래전에 예정됐었던 일정으로 갔던 것이고 가셔서 이 사안과 관련한 뭔가 얘기를 들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 때문에 일부러 간 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리고요. 내가 말하면 폭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일로 갔지만 간 김에 뭔가 들으셨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뭔가 이렇게 미주얼고주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일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당 쪽에 조금 충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집권 세력의 일원이었던 사람 입장에서 온갖 시행착오를 저희들도 경험을 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권 초기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 차원의 손익이 국익과 같은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잘 정권보다 국익이 더 우선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 사안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송 의원님. 저도 할 수 없이 이 수준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발생된 근본 원인은 물론 그런 MOU 체결 이건 지난 정부 때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을 이 국익 외교관계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오히려 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MB라든가 전 정권에서도 이게 할 말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일정 수준 기본적 사실관계만 밝히고 더 이상 노출을 시키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도 말씀하시면 이거 진짜 대아랍 경제 외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토의도 이 문제는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지만 말은 그거 갖고 설랑설레하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좀
곤란하다.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예. 아니, 저는 달라요. 밝힐 건 밝혀야죠. 네. 어제 그 진중권 교수도 끝까지 밝히자 그러던데. 밝혀야죠. 왜냐하면 이미 이걸 밝히지 않고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자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강 의원님 저는 다 덮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기본적으로 물론입니다. 밝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이 이 민감한 문제를 또 정치권 인사들이 서로 대충 해서 덮으면 뭔가 이 또 안 좋은 문제 너희들끼리 또 그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종합 싸움에서 부부 싸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 벌써 부부 싸움을 걱정하시네요. 아니 혹시 뭐 부부로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 예. 그런데 이 부부 싸움으로 넘어가려면은 2부로 가야 되거든요. 네, 자, 일단 일단 그거는 정리하고 네. 진수 의원님은 여전히 통합 반대예요? 반대냐고요? 통합 찬성? 여전히요? 통합 찬성.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예. 국민의당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찬성. 여기도 송기석 의원님도 찬성.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190님. 정봉주 정치조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해요. 기운도 생기고요. 4490님 스마트폰 요금제를 데이트 용량 많은 걸로 바꿨어요. 정치조 들으려고. 오늘 살짝 미친 것 아니야? 후회되기도 하지만 계속 들어볼게요. 자, 여의도 UFC 광고 듣고 3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현역 의원입니다.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국회의원, 전 최고위원, 전전전. 오늘 비 오면요, 전 좀 드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김강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아니, 정의당과 바른정당을 한자로 하면 정의당 아니에요? 예? 영어로 해도 거의 같아요. Righteous Party. 그래요? 우린 Justice Party. 자,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좀 객관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고. 네, 제가 보기에도 저희 지금 현재 국민의당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또한 국민들께 당원들께 죄송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이 진통이 국민의당이 잘 돼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개혁해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아서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야 되고 그걸로 가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바른정당의 개혁 보수이니까 이런 분들하고 다 함께해서 넓은 의미의 개혁 이걸 꼭 이뤄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가 특히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선거연대 나아가 통합 이것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당내 의원들 상당수한테 너무 많은 실망, 상처를 주고 그게 감정으로까지 가서 결국 요즘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극단적인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싸움부터는 진짜 골치 아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초에 중도파에 있는 의원들께서 분당만은 안 된다. 그래도 일단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통합 절차를 약간 늦추더라도 그에 대한 충분한 설득 절차에서 특히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치러지는 게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당원들의 판단, 선택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당대회는 강목 전당대회나 충돌 전당대회로 가지 말자. 결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위험성이 있고 실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또는 정체성 이런 논란도 있고 엊그제도 대북정책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표 당원들 앞에서 같이 토론을 하자는 거죠. 논의해서 그리고 나서 최종 대표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내린 결론 이걸 따르자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의원님. 네.
통합파 내에서도 이현주 의원이 햇볕 정책이 무슨 이게 뭐 바이블이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이동섭 의원은 햇볕 정책 포기하면 절멸이다. 그 내부에서도 또 입장들이 틀리거든요. 시기를 바른정당은 정해놓지 않았나요? 1월 말까지 하면 못한다? 시기를 정한 건 없나요? 구체적인 날짜까지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유승민 대표가 12월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통합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질질 끌면 곤란하지 않냐. 국민들도 피곤해요. 예. 되든 안 되든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당 내부는 아까 이제 송기석 의원님 그 당의 지금 구성원이니까 되도록 분당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충정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미 거기 내부에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과 통합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이미 그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 싶고요. 이혼은 결정됐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혼의 방식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법정이냐. 싶어서 우리 이제 각 개별 가정을 봐도 그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라는 수준까지 간 가정들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국민의당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단계까지 간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지 않은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혼을 하시려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합의 이혼의 수술을 가자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더더군다나 만약에 우리 당에서 통합적으로 전대에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또한 그 과정에 이제 상대 바른정당의 또 입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만약에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 신당이 상당히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 당의 통합으로 가는 모습이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양상 또는 이렇게 갈등이 오래돼서 피로감을 보여준다면 특히 바른정당하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원만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통합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른정당하고도 좀 잘 호흡을 맞추고 또 저희 당 내부에서도 앞으로라도 더 이상의 정말 국민들이 벌쌍사납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이 어쨌든 뭐 11명은 최소한 일단 모였어요. 민주당은 그분들은 어떻게 쳐다보나요? 뭐 민주당은 크게 관심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당의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분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분당이 돼야지만이 또 합당이 가능한 이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이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구도인가. 어찌 보면 반대파 분들이 그 통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다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다 들어주라, 햇볕 정책도 들어주고 모두 다 강령에 다 담아주라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이게 합당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 지금 김광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국민의당의 통합 반대파들이 민주당에 오는 게 싫은 거야. 그럴까봐 지금 이제 경계하는 그럼 정의당으로 가야 것 같아요. 아니 그 정의당하고는 아예 이게 좀 체질이 달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이제 아까 우리 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루비콘강을 거의 건넜다. 돌이키기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정치적 비전이 달라요.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을 보면서 약간은 무주공산이어 보이는 이 중도 내지는 뭐 보수까지의 이 넓은 공간을 어쨌든 뭐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식이 강한 거고. 근데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은 호남이라는 정치적 레버리지가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걸 잘 갖고서 여당이 조금 흔들릴 때 거기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게 이분들의 이제 다음 그 선거나 어쨌든 다음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다른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당내에서 너무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전 투구하지 말고 아름다운 이혼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적당한 시점에 이미 개혁 신당설이 나왔잖아요. 합의 이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서로 갈 길이 다른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 그래봐야 계속 이게 잡음만 나오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 자체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국민이 선택해준 다당제예요. 당이 무너지고 그런 거는 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정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제일 곤혹스럽죠. 당내 얘기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당내 상당히 분란이 있는 상황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나름 잠정적으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대가 과연 이루어질지 쉽게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전대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원칙이다. 예. 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광진 의원님이 이게 박 의원님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거니까 좀 더 정확한 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더 잘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아름다운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막 찢어져 나간 상태에서 통합 위기가 되면 그 시너지 효과도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최대한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중도 개혁 지향하지만 안에 있는 분들 보면 이제 개혁이라는 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좀 더 정말 진보적인 분 또 보수적인 분도 다 이렇게 좀 굳이 스펙트럼으로 이야기하자면 좀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 보수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걸 기본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특히 박정철 셰프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야기하고 또 안 대표께서 직접 나서 더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대화 채널 복원, 향후 남북관계. 일단 오늘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급물살 타서 저희가 이제 1월 9일날 만나자 고위급 하자라고 했는데 방금 보니까 북한이 응하겠다 9일날 만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급물살이라고 하는 것을 타고 있고 지금 판문점 채널 하나가 이제 열렸습니다만 원래 이제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까지 저희가 7개 대화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채널도 다 빨리 열어야겠다. 그래야 동해에서든 서해에서든 혹은 개성공단에서든 이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좀 해결하고 일단 당장 시급하게는 9일 회담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문제들도 원만하게 빨리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의원님, 트럼프 칭찬 무드예요 요즘? 아니 트럼프가 입장을 갑자기 바꿨잖아요. 그 팔뚝 굴다고 자랑하다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아주 그냥 인터내셔널 깔때기로 확 들이대네. 그분도 좀 어떤 정신감정이 좀 필요한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100% 입장을 지지하고 그리고 한미군사훈련은 없다 그 기간 중에 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조성돼가고 있던 남북 간의 이 대화 복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고 일단 메인 테마는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파견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군사적인 현안들이 동시에 좀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고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바른정당은 조금 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데에 대해서 좀 좀 유보적인 조금은 아니 양봉작전에 말렸다라고 하는 C 일보에 아니 저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 대화 채널이 복원된 거에 대해서는 이 환영을 당연히 하는 입장이고요. 바른정당 대표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에 계속 찝찝하게 뭐가 남아있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 막 그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금방 전쟁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가 그 김정은의 신년사 한마디 로 우리 쪽에서 막 화들짝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또 한 번 이 북한의 그 벼랑 끝 외교 전술이 다시 이렇게 성공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그게 계속 씁쓸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기사 제목만 봤는데 남북 관계 한반도 운전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앉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운전석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씁쓸하다. 한편으로 환영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걸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이 앉았다.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게 제가 몹시 불편해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합이 되면 거기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나요? 아니면은
이현주 주장이 맞아요? 이동섭 의원 주장이 맞아요? 그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강령에 지금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현주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령에는 대북 포용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고요. 바른정당 강령 역시 대북 포용 정책 이야기하면서 6.15선언, 14선언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거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햇볕 정책이 무슨 성경은 아니잖아요. 한 점 한 획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성경 같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 정책을 추구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 자체를 포기한다 만다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거고요. 햇볕 정책 20년 전에 만들어진 두 분이 아주 사이가 좋으세요. 제가 좀 더 보완드리면 온건 통합하듯이 아니 햇볕 정책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햇볕 정책이라는 게 북한에 막 퍼주자 이게 아닙니다. 햇볕 정책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튼튼한 안보가 첫째입니다. 튼튼한 안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역시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한미동맹 이런 거에서 결국 우리가 남북 대치 상태에서 이대로 갈 겁니까? 평화통일 하자는 거잖아요.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대화, 남북 교류 확대, 경제협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지금 핵 미사일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대화, 교류 이것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햇볕 정책이라는 건 뭐 이렇게 항상 불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전석에 김정은이 타고 있는 것 같다. 그 입장은 비슷해요? 예, 저는 뭐 아직 김정은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운전석에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 타기에는 아직 그 연령 제한이 있어서 아직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지금 이 상황을 왜냐하면 김정은 그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물론 대화의 용이 있다. 성과적인 올림픽 바란다 이렇게 했지만 역시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동 작전을 동시에 쳤어요. 이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 긴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당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남북 간의 기본적 신뢰가 많이 부족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제대로 대화 안 되고 틈만 나면 양 정권들이 서로 남북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평창 올림픽 실무회담을 통해서 기본적 신뢰를 먼저 형성을 하고 너무 큰 욕심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에 있어 기본적 원칙 전략을 확고하게 세운 다음에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려스러웠거든요. 이게 또 우리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조 잘 맞추고 또한 남북 간에 반드시 이번에는 꼭 좀 신뢰 좀 쌓아서 그게 절대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뢰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다시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그 모드로 갈 것 같다는 그동안에 쭉 북한을 우리가 경험해온 제 경험치 건 아니죠? 아니에요. 경험치에 따르면 그 가능성도 우리가 한편에 두면서 이 상황을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경계를 하면서 절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드로 안 가게 만드는 게 대화의 목표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북핵 문제를 우리가 볼 때 좀 착시 효과가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착시 효과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운전석에 김정은이 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착시 효과가 많았어요. 그 김정은 전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당시에 벼랑 끝 전술을 펼 때도 그랬고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반증하냐면 역설적으로 어쨌든 정전 이후에 끊임없이 북은 국제적으로 제재와 고립과 압박의 대상이 되어왔고 미국의 그런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군사적 두려움을 느끼면서 마지막 자유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화의 입구로 북핵 문제를 놓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걸 대화의 출구로 봐야 되는 거죠. 종국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관리하고 마지막에 그걸 이제 불가역적인 폐기로 가져가는 그런 로드맵을 가져야지 핵 폐기 안 하면 대화 안 해 이러면은 저긴 핵 폐기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입구로 핵을 가져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을 들먹이지 말자. 왜냐하면 북은 핵을 북미 간의 문제로 봅니다. 남북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상대방은 저쪽은 이거를 북미 간의 문제로 보고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북미 간의 군사적 이 대결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개발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불가능한 거죠. 영화 강철비를 봐도 저쪽으로 쏘더라고 핵을. 그래서 저는 이 대화의 출구로 핵 문제 해결을 놔야지 대화의 입구에 놓기 시작하면은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운전자론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이 좀 앉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인될 수 있는 여지들도 뭐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북한에게 평창에 와라라고 하는 것을 뭐 요구해 왔었던 거고 그게 이제 6개월 만에 응답이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그리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1월 9일 날 만나자. 라고 하는 걸 선언하니까 또 저쪽이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핵미사일하고 계속 이제 연관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평창이 끝나고 나서도 핵실험이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권을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평화라고 하는 것이 분쟁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쟁을 조금 더 평화롭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수 의원님 처음에 이제 이거 그 군사훈련 연기하자라고 했을 때 저 중국과 북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에 말린 거 아니냐. 그 비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쌍중단에 말린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비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수 언론에서 이제 계속 지적을 한 게, 너네 이거 뭐 독자적인 그 현 정부의 독자적인 논리가 아니고, 북한이 군사훈련 없애면, 아니, 중국이 주장했죠. 미사일 실험하지 말고 북한은, 남측은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형국이 든 거죠. 결과적으로. 의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가 오해 찬성했으면 또 일단 바른정당 트럼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안 좋아해요? 예. 트럼프가 이거 100% 동의한다. 군사훈련 없다. 제가 보기에 우리란다. 그거 금방 지나자. 아니요, 너무 좀 하는 게 유치해 보여서 자꾸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트럼프 좋아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사 중에 한반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지금 트럼프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은 저기 중동 쪽에 좀 가 있지 않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매달려서 일희일비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쌍중단은 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는 전혀 다른 측면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끊임없이 대화하고 간섭해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대북 적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저쪽을 놔주니까 핵실험 5번이나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저쪽하고 대화하자 그러고 간섭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우리 노력이 계속 기울여지면 그걸 오히려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제안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되게 실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했죠. 2006년. 그때는 이제 개발하는 중이었고. 뭔가 살짝 근데 이제 남한 쪽에서 오는 돈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에 쏘기 시작을 한 거죠. 올해는 개예요. 근데 국민의당 입장이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도 더욱더 햇볕 정책, 남북 문제에 대해서 더 전향적 아니에요? 사실은? 지역 기반. 정동영 장관은 그러시죠. 아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김대중 정신의 계승 이런 얘기를 제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그다지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는 없습니다. 맞아요. 있었죠. 4.13 총선 때. 저는 여전히 밑에 저변에는 그런 전폭적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변에는. 근데 이제 저변이 윗변으로 올라오게 좀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곧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폭발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햇볕 정책은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불변의 그런 정책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핵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는 또 여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무슨 은행으로 몰려갔잖아요. 뭐죠? 무슨 은행? 인공기 초등학생이 그린 거.
그거 정말 국민들이 그거 지적 많이 하거든요.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죄송하지만 그 문제 지적 하는 게 하도 제가 좀 그래서 전 보지도 않았어요. 그 그림이 뭔지. 죄송합니다. 이 초등학생 그 그림에까지 이것을 정치적 해석으로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우리 사회가 이만큼 포용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 애들의 아니 그것도 인공지능 조금 더 높았다는 거예요. 기후는 그냥 밑으로 그랬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자유한국당의 인적 구성이 이제 뭐 친박계는 거의 소멸 분위기로 가고 뭐 이제 비박들이 신주류 뭐 이렇게 됐다는데도 국민들이 보기에 바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지 않을까 싶어서 더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국시는 통일입니다. 헌법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배운 초등학생이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이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는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제대로 들었어요. 좌빨. 예? 어디? 빨갱이로 왼쪽으로 들었거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이 그림을 보면 통일나무 이 나무의 이 줄기 여기에 보면 여기 인공지능 곁까지 쫙 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갖고 이렇게까지 다 끌어안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곁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되게 중심까지. 진수 의원님도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이게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으로 보면 뭐 문제제기 할 만하네요. 저는 처음 봤어요 오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녹색이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중심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올해 첫 해니까 진수 의원님부터 새해 덕담. 새해 덕담이요. 올 한 해도 뭐 경제적으로는 국민들 많이 힘들고 또 지치실 만한 해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통합되는 정당이 하나 출연될 것 같으니까 그 양당에 실망하는 분들 우리 통합되는 정당에 많이 힘 실어 주시면 그래도 기대 갖고 희망 갖는 그런 시간들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님. 정말 격동의 한 해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18년의 과제도 큽니다. 먼저 개헌 이뤄내야 되고 또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적폐청산 인적 청산만이 아닌 제도 개혁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혁입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는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현재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선진화법에 따라서도 우리가 개혁입법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기득권의 양대 정당 여기와 아마 개혁신당은 정말 그 젊음 그리고 미래 개혁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딩은 개혁신당으로 정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아니 근데 개혁신당이 그쪽에 통합 반대파들이 한다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는 개혁 정당이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어깨를 겨뤄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님. 지난 한 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그 권력을 바꾸고 나니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많이 느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중앙 권력을 넘어서 지방 권력을 또 바꿔내면 정말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뀌겠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거라고 믿고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표 선거에서는 떨어졌죠. 그 얘기를 언제적인데 그걸 갑자기. 아무튼 지난 한 해 국민들이 공적인 일에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국민들이 여전히 분주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이제 정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정말 야당다운 야당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송기석, 진수희, 김광진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올해의 대한민국 목표는 평화입니다. 땡큐. 정봉재 정치쇼 4부 들어있습니다.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경윤 SBS 퍼닝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빵은 표준이고요. 깜빵 이거는 요즘 많이 쓰는 드라마에서도 하고. 징역도 표준어예요.
네. 근데 원래 징역 사는 사람들 감방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그럼. 그 감방이 일본 말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 아, 그 생각 못 해봤네요. 네. 아. 일본 말 같아요. 근데 징역. 징벌과 노역을 함께 한다. 징역 산다 그러거든, 징역 산다. 아, 예. 역시 전문가시거든요. 예, 그러면 최고 전문가. 부분에 관한 궁금한 거 많아요. 예, 물어볼게요. 변호사들 쫙 있어도 제가 징역 얘기하면 다 고개 숙이고 직접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쪽 계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국 교도소 재수자가 한 48,000명쯤 되거든요. 그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 법 없이도 산다. 자, 오늘 뉴스 하정은 평론가님 첫 번째 이슈. 뭐가 좋으셨어요? 첫 번째 이슈는 화유기 사태로 드러난 드라마 제작 현실. 화유기는 뭐예요? 예, 화유기가 뭐냐면 작년 12월 말에 12월 23일인가 그때쯤에 시작된 TVN 신작 드라마인데 이승기 씨가 군대에서 전역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기대작이었는데 이승기 씨가 손오공이고 차승원 씨가 우마왕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오연서 씨가 삼장법사 여성으로 나오고 그런 건데 판타지 드라마인데 이게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거죠. 방송사고가 터졌는데 보통 드라마 방송사고가 막판에 터지는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2회에 방송사고가 터지더니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막 그 컴퓨터 그래픽 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씬인데 보통 이제 와이어를 타고 하잖아요, 촬영을. 그러면은 이제 후반 작업에서 와이어를 지우거든요. 근데 와이어가 그대로 나오고 뭐 액자가 떨어지는 씬인데 거기 이제 실 매단 게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웃지 못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2회가 방영되는 도중에 방영이 중단됐습니다. 드라마가 아예 그냥 서버렸습니다. 거의 초유의 방송사고인데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것이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드라마가 방영되기 직전에 제작 현장에서 사람이 추락하는 사고가 또 있었다. 스태프죠. 스태프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고 방영을 강행했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언론노조가 주도해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이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고가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여서 이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좀 굉장히 심각하게 사태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어떤 하나의 드라마 혹은 뭐 한 책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한국 드라마 현실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 다친 게 스태프 다친 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언론 노조에서. 그렇죠.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는 이제 원하는 게 일단 드라마를 계속해서 방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방영을 좀 뒤늦히더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좀 피해 보상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좀 이 사태를 일단 봉합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드라마에 투입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투입이 되고 대작이기 때문에 일정 최소한 몇 개월은 제작 기간을 두고 여유 있게 작업해서 방영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승기 씨는 11월 달에 전역했는데 드라마는 12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정이냐. 너무나 촉박하게 막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쥐어 짜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스태프 떨어지는 사고도 났고. 스태프는 떨어지고 컴퓨터 그래픽 처리는 제대로 안 되고 그쵸. 사상 초유의 방송사고가 예정이 됐다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던 이제 현장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면은요. 아니 그래픽에서 와이어 안 지운 거야. 그것 좀 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늦추고 지우면 되지만 하반신 불수된 그분은 그쵸.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큰 문제고 그 전날에 새벽 1시까지 소품팀 직원들이 모두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담당 PD가 여기 샹들리에를 교체해라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여기서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소품팀이 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전기 이제 기사가 오셔서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무리하게 소품팀 스태프가 천장에 올라가서 하던 와중에 천장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스태프가 허리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허리를 많이 다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이 담당 방송국 스튜디오 우리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은 방송 스튜디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스튜디오 이런 기둥이나 이런 벽 이런 게 수시로 넘어질 정도로 그 앞만 이렇게 가리고 보이게끔 하잖아요. 너무 허술하게. 그래서 요번에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은 자재들을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받침대에서 사람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 두 번째는 너무나 촉박하게 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소도국 관련 팀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일을 하다가 뭔가 받침대를 안전하게 받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타까운 게 애초에 거기 올라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 소도구 팀이었는데 그냥 현장에서 막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의뢰처지라서 자기 일도 아닌데 올라갔다가 결국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가족분들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가족분들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통 이게 이제 이 사고 나기 전에도 방송가의 스타 중심의 억대 수억대 돈을 버는 극소수 그 스타 출연자와 또 스타 감독, 스타 작가 이런 한두 명, 두세 명만 빼놓고 나머지 이 제작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게 터진 거죠. 맞아요. 예. 사실 주연 배우들 굉장히 뭐 억대 받는 배우들 같은 경우도 드라마 한 번 출연하면 한 4개월 동안 잠 못 자고 촬영하거든요. 하루에 뭐 2-3시간씩 이 정도 자는데 배우들은 2-3시간이라도 자지만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 나오기 전에 다 준비 끝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프들 같은 경우에 한 3-4달 동안은 거의 못 잔다고 봐야 돼요. 이게 이런 현실이 계속해서 그냥 고쳐지지 않고 패딩 입고 쪽잠 자고 사발면 먹고 삼각김밥 먹고 그리고 또 현장이 굉장히 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뭐라 그러죠? 인간적인 대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예민하다 보니까 또 상명하복식이 좀 심하잖아요. 방송가 문화가. 감독들이 그냥 저 단역들 부를 때 그 카메라 그 기사를 부를 때 그거 정식으로 부릅니까?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죠. 네,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였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이 방송사에, 이번에 화유기와 같은 방송사에 그 혼술남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의 조연출이 이런 문제를 좀 폭로하고 스스로 세상에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어? 6개월 전에. 있었던데요. 그죠.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고 이한비 PD였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인권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분이었는데 PD가 되자마자 이 혼술남녀의 드라마 시스템을 보고 너무나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조연출이 하는 일이 보통 뭐냐면 다그치는 역할이거든요. 을들을 다그치는 역할. 악역을 대신해 주는 거죠. 본인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너무나 자괴감이 들었고 또 그걸 제대로 못한다고 위에서 또 굉장히 또 혼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유서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분명히 그때는 이런 드라마의 환경을 좀 개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또 불거지니까 불의의 사고가 불거지니까 이게 정말 이제는 시스템을 정말 제대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한빛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도 어제 언론노조 기자회견에 나와서 역시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번에 그 방송 제작 현장이 사고가 난 이후에도 돌아가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현장 조사단이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조사단이 가가지고 당연히 제작이 중단이 됐겠죠. 제작이 딱 중단이 되니까 거기 스태프들이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자더래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그 제작진이 너무 남마와 같이 얽혀 있어서 조사단이 몇 번 넘어질 뻔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간에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자더래요, 그냥. 네,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자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옛날에 단편 영화 만들고 이러면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바로 쓰러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단편 영화는 며칠 촬영하고 말지만 드라마는 몇 개월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인권도 인권이고 한류 우리나라 그 드라마 경쟁력도 장기적으로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제작진들. 그 노동력 갈취해갖고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범죄도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었는데 좋은 케이스로 수입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다 돌렸다 그러더라고.
영화계에서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드라마계는 상당히 지금 뒤처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스태프들에 대한 처우, 인권, 노동권 그리고 또 외주사를 방송사가 굉장히 또 쪼는 문제. 그리고 또 그 저렴하게 그 작품 계약을 맺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주사가 그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다시 또 하도급을 주거든요. 각 분야별로 쪼개서 이 구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편성 방영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니다. 맞아요. 방송국이. 아니 다음 달 방영할 걸 이달에 촬영을 시작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송국이 안전 부감증에 빠져서. 우리나라 거의 생방송으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다 찍어놓은 다음에 사전 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는 이유가 한 3, 4회 정도 하고 간을 좀 봐야 돼요. 그렇죠.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막 바꿔요 그냥. 그럼요. 작가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하니까 처음에 너무 재밌다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재미없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태프들이 굉장히 과도한 업무에 내몰리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 제작진이나 작가 이런 분들이 이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건 답답해서 못하겠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깜깜한 밤에 헤드라이트 안 켜고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해서 깜깜이 운전. 네, 그래서 일부러 생방송식 제작, 그러니까 방영과 동시에 제작이 들어가는 이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네, 바로바로 시청자들의 의견 받으면서. 막장 드라마는 이상한 인물들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별로 이렇게 너무 정통 드라마 같아. 그러니까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사실은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캐릭터는 이제 데스노트 해가지고 바로 방영 중에 하차시킨다든가 막 사망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입니다. 김미숙님 스태프가 하반신 불수라고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한미라님 급여도 많이 못 받고 그런 일을 겪다니요. 황숙현님 배우들 몸값 올리지 말고 스태프들 대우해줘야죠. 이게 특정 드라마나 방송사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사예능 프로 같은 경우도 보시는 분들은 1시간 잠깐 보지만. 몇 시간 정도 하나요? 5시간, 6시간 찍죠. 그럼 그 5시간, 6시간 찍기 위해서 카메라 그 PD들 해갖고 카메라 PD들 보통 한 10명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카메라가 보통 한 15대쯤은 돌아가니까. 네. 그러죠? 또 맨날 똑같은 세트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세트를 바로 직전에 다른 프로그램 찍다가 그 프로그램 세트를 철거하고. 그렇죠. 해체 조립 계속 하는 거죠. 우리 것도 세웠다가. 이거 하는 스태프들도 진짜 졸면서 물건을 들고 다녀요. 그쪽이 그나마 드라마보다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송 시스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걸 아는 출신들. 누구라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깔때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네. 어쨌든 좀 유시민 장관. 문제는 확실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효 의원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송계 이런 잘못된 관행 그리고 스태프들 저임금 과로 노동. 이걸 착취해갖고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그렇죠. 초치기 제작 방식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방식. 그리고 이번에 다친 그 스태프들 충분히 조사해서 보상으로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경윤 기자.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그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씨, 그의 남편은 누구라는 주제를 가져와봤습니다. 낸시 랭 씨는 근데요. 제가 전화번호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다가 봉도사님한테 제가 SOS를 쳤습니다. 네, 그런데 독특한 게, 전 수입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쓰는 거는 많이 보여요. 뭘 쓰는지. 근데 수입이 없어요. 그쵸. 최근에 특히 한 2, 3년간은 정말 수입이 없고. 그 전에 뭘로 벌었나요?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좀 최근에는 은행비 때문에 좀 힘들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은행비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도 수입이 없이 지출만 하는데 수입이 없었던 게 딱 보이거든요. 네네. 전시 외에 최근에 방송 출연이 거의 없었죠. 아니, 방송 출연해도 많은 출연료를 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은행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 네, 그거는 저 확인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뭐냐면 일단 낸시랑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라고 밝힌 사람이 위안 컬렉션이라는 곳에 왕진진 회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중국 구호인 줄 알고 제가 중국 매체에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이런 이름이 특히 이제 왕진진이라는 게 중국에 쓰지 않는 이름이어서 제가 좀 이상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위안 컬렉션은 등기부등본을 쪄봤더니 이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고요.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좀 의아한 부분이 많다 했더니 본명은 전준주고 나이를 71년생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나이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년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고 장자연 씨의 편지를 교도소에서 해서 증거 조작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전준주 씨였던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장자연 씨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장자연 씨하고 이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준주 씨하고. 근데 전준주 씨는 본인이 장자연 씨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장자연 씨에게 이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아직까지는 기사화를 안 시켰는데 그 편지를 보내줬다라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 쪽으로 붙여줬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또 이게 또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전준주 씨하고 장자연 씨하고는 큰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장자연 씨, 그러니까 고 장자연 씨의 고향이 정읍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전준주 씨하고 약간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 전준주 씨가 언론 보도나 아니면 네이버 프로필 이런 쪽에서 보고 확인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다라고는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수사 결과에서는 전준주 씨와 장자연 씨와의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교도소라뇨? 이분이 교도소 있었어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20대 지금 30대 중후반인데 2013년까지는 거의 18년 정도를 계속해서 교도소에서만 복역을 했습니다. 그 2건의 그 특수 강도 강간 혐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복역을 했고 잠깐 3개월 정도 사회에 나와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20대 초반이었는데 한 23살 정도. 그때 장자연 씨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장자연 씨와 만났다라고 한다면 장자연 씨가 10대였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맞지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혐의로 교도소를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특수 강도 강간 혐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특수 강도 강간? 네, 2건이 모두 같은 혐의입니다. 강간 기본이 12년인데요. 네. 처음이 3년인가 정도였고. 초범이니까 네, 미성년자였었네 그럼.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이 사건을 통해서 고 장자연 씨의 편지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이 사건으로 이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쉽게 얘기해서 네. 허언증 아니면 사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는 자기가 재벌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에서는 과대망상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당시에. 근데 본인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장자연과 진짜 그런 게 있다. 나는 허언증이나 이런 부분이 허위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전준주 씨에게 지금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사람을 지금 한 4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들었는데 일단 전준주 씨는 본인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속이는 거는 맞고요. 그냥 본인이 그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호텔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난 이미 사망한 그 전낙원 회장의 본인이 이제 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낙원 회장이 생전에 굉장히 도자기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를 물려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어디서 항아리를 하나 가져와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가 이제 대부분은 본인 항아리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가서 내가 박물관 할 건데 이 도자기를 위탁 판매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거 받아와요? 그것도 사기네? 그쵸. 그게 다 고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뭐 10억 원어치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면서 대금만 가지고 오거나. 안 넘겨, 도장에는 원래 소유주에게 또 넘겨주고. 아니요, 안 넘겨주죠. 본인이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서 두 사람한테 이제 사기와 횡령으로 각각 고소가 당한 상태고, 재판까지 넘겨졌습니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네. 그쵸. 근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아니죠. 확인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재판에 넘겨진 것까지는 사실이고, 네,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낸시랭 입장은 뭐예요? 낸시랭의 입장은 남편을 믿는다. 남편을? 네, 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어는 해요? 중국어 전혀 못합니다. 니하오 이것도 못해요? 니하오 정도는 하겠죠. 근데 중국어 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인들이 물어보면 네. 어렸을 때 갔다 와서 중국어 못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머니는 마카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제로 그 전준주 씨의 모친이 살고 있는 그 본적까지 떼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현재 장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낸시랭 씨가 지금 억울하다고. 장흥에는 무슨 마카오라는 카페가 있나요? 아니요. 억울하다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거든요. 낸시랭은 또 낸시랭 두 분 왜 이러세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네. 낸시랭 미국 시민권자? 네, 시민권자.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면서 한국은 인권이 지금 너무 지켜지지 않는다. 매체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기 남편을 우리 음해하고 부부를 음해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의 사적인 부분들 자꾸 파헤치면서 이게 크게 이슈를 만들고 이거 자체가 인권 침해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낸시랭 씨가 항의를 하고 있죠. 둘이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그게 전준주 씨는 신용불량자예요. 통장도 없어요. 그건 제가 확인한 부분이고요. 전준주 씨는 현재 지금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판까지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근데 제가 너무 취재하다 너무 이제 안타까워가지고 낸시랭 씨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낸시랭 씨 그 거처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집구설도 없네.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면 거기가 자기 집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혼 관계인 분이랑 12월 중순까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혼 관계, 어제 그저께 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 집에 와서 또 난리가 났다고 기사가 떴던데. 네네. 2013년 출소 이후에 줄곧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인 여성분이 그쪽에 따르면은 이제 12월 중순까지 같이 살았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인권 침해가 아닌 게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면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유기 사태에 대해서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7788 제 친구도 세트 설치하다 손가락을 잃었어요. 정직원 아니고 용역을 해서 보상도 없습니다. 아이고. 이경희 우리 딸 장래희망 PD인데 다시 생각해보라 하겠어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 낸시랭 씨 사건도 안타깝다는 문자 많이 오고 있네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내일은 토요일이니까요. 11시에 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